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셀코리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은 국내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요. 물론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급 공백 속에 오늘도 바이오 섹터들은 정말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동안 22년도부터 23년도 그리고 24년도에 이르기까지 22년도 말부터 정말 시장 주도 역할을 했던 반도체 섹터들은 지금 거의 힘을 다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렇고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그런 중간에서 반도체 수급이 빠진 것을 받아준 쪽은 2차 전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움직였던 섹터들 가만히 보시면 자율주행,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인데 이런 쪽들 흐름을 보시면은 철저하게 외부 이슈와 이벤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자꾸 물량을 내던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2600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정말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남은 이제 하반기 4분기가 남아 있는데 이번 주가 9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마지막 거래 주간이고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일단 4분기를 잘 준비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할 건데요.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글로벌 증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FOMC에서 일단 금리 인하를 했고요. 50bp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상은 25bp였는데 결국에는 50bp B컷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금리 인상기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좀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7월에는 왜 안 했고 9월에는 했냐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용의 둔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아직 염려하지 않지만 고용의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돼서 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7월 이후에 고용 지표 자체가 굉장히 취업자 수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취업자 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둔화되면서 고용 시장이 냉각이 된다. 그럼 나중에 후에 있을 이제 경제 지표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7월 달에 움직이지 않았던 연준이 9월에는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고용 시장의 둔화의 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잡아주지 못하면은 그걸로 인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연준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했고 이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고용이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예상일 뿐이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미국 증시는 정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관건인데요. 사실 나스닥 제외하고 S&P 500과 다우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랑 중국은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특히나 이제 BOJ가 진행되면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 한시름 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 안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이 점이 좀 부각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급하게 우리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저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일본에 대한 통화 정책 그리고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 이런 통화 정책 매크로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그건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2%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부분들 뭐 이에 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IB에서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것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우존스랑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뭐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게 끝이 어디냐 싶을 정도로 다우지수랑 S&P 500은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컷을 발표한 이후 그 다음날 사상 최고치를 마감했다라는 점 좀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도대체 왜 이래?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바로 그 말이 나오죠. 지금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사실 여기다가 코스피 코스닥을 넣었어야 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를 넣은 이유는 삼성전자가 코스피와 제일 흡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요즘에는 코스피와 좀 다르게 삼성전자가 더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도대체 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보면은 왜 우리나라 증시의 시총 1, 2위는 거꾸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주가 자체가 방어가 안 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하이닉스의 반등은 뭐 살짝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추세 자체가 우하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추세를 돌릴 만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나와줘야지 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금감원에서 모건 스탠리를 뭐 정조준한다 뭐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리포트 내기 전에 미리 뭔가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런 불법적인 뭔가가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모건 스탠리가 작정하고서 리포트를 그렇게 하향 리포트를 내고 만약에 공매도를 해놓고서 하향 리포트를 냈다 이거는 무조건 뭐 부정적인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사전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한다는 취지라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자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인데 지금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뭐 연중 신저가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일단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좀 TSMC에서 뭔가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새롭게 출시한 폴더블 폰, 갤럭시 그 시리즈들 좀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D램인데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피크아웃, 그리고 과잉 공급, HBM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HBM을 원래는 논외로 봤었는데 지금 뭐 이런 하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기준에 HBM이랑 레거시 반도체랑 합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맞죠. HBM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합쳐서 보는 게 맞긴 하지만 근데 사실 HBM은 AI의 특수 효과로 지금 올라간 거라서 기존의 D램과 낸드랑 같이 HBM을 섞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공급 과잉이다,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10월 달에 발표될 잠정 실적과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위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채워 놓은 상태다 한다면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더 하방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6만 원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사실 지난주였죠. 지난주 목요일에 정말 장중에 뭐 거의 10% 이상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무섭게 빠졌었어요. 그때가 하필 이제 저희 딱 추석 연휴 쉬고 왔는데 갑자기 모건 스탠리에서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개파락하고서 그냥 저점 깨버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좀 반등을 해줬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갈 길이 멉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지금 목요일 날 GDP랑 이게 내구재 주문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PC 가격 지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좀 메인 지표들이 공개될 예정인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월요일 날도 있고 화요일 날도 있어요. 뭐 제조업 지수라던가 컨퍼런스 보드 신뢰 지수라던가 그다음에 주택 판매 이런 지표들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수요일 장 마감 이후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되겠어요.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새벽에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두 개를 꼭 집어서 왜 얘기하냐면 마이크론은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낼 때 그때 마이크론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마이크론도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이라던가 낸드 쪽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공통 들여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하향 리포트를 낸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똑같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뭐 지금 120달러에서 지금 목표치가 뭐 60달러대 그 정도로 마이크론도 50%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목요일날 새벽에 마이크론이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와서 급등을 한다면 그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까지 온풍이 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진짜로 지금 글로벌 IB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상치를 하회하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꽤나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충격을 받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HBM 실적도 중요하지만 낸드 쪽과 D램 쪽 같이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글로벌 IB라 하면은 뭐 모건 스탠리라던가 뭐 골드만삭스 이런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증권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목표가 하향. 왜 저는 이게 좀 의아한 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회복된다, D램 업황 회복된다라는 리포트들과 수많은 기사들과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뭐 한 7개월 만에 지금 좀 더 됐죠. 어쨌든 그 6개월 만에 지금 보면은 7월 달 들어와서부터 하반기 D램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국내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6만 원대에서 낮추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시키고 뭐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좀 우리 국내 증시에 굉장히 수급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뭐 물론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도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매력 있는 그런 요소들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넘버 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러한 모건 스탠리의 하향 리포트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로 인해서 수급이 빠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반도체 섹터 진짜 겨울이 오는 거냐.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가 또 투자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ASML인데요, 이번에는. 뭐 지금 그냥 찝는 족족이 그냥 리포트 하향 조정 계속하고 있어요, 반도체. 근데 지금 더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ASML 같은 경우는 왜 하향했는지 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그런 규제가 좀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SK 하이닉스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 둔화, 목표가 하향. 그 다음에 BNP 파리바 마이크론 투자 의견 2단계 하향. 그 다음에 하이닉스 26만 원에서 12만 원. 삼성전자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 모건 스탠리 반토막 목표가 쇼크. 뭐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와 이거 반도체 무서워서 사겠어?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하이닉스가 이 뉴스 한 방에 10%가 빠져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버티고 견딥니까? 그렇죠? 물론 그때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규 접근을 하거나 비중 확대를 함에 있어서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가 10%씩 빠지면 도대체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지금 잘 가고 있는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옮겨보시는 게 어떻겠냐 싶고요. 2차 전지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니까 순매수 순위 보니까 거기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살짝 봤는데 뭐 에코프로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지금 보시면 저 외국인 수급 편향인데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논외로 두고요. 저기 6위부터 다 2차 전지 쪽이죠. 5, 6, 7, 8, 9, 10 다 2차 전지예요. 효성중공업은 약간 전력기기 쪽인데 오늘 특이점이 저런 2차 전지 쪽 섹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지금 진짜로 한 120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오늘 살짝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매수세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보시면 잘 보시면 4위, 6위,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밸류업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종목군들을 좀 밸류업 쪽으로 집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이가 보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반도체 섹터 종목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차 전지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갈 길을 잃어버린 개인 투자자.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좋은 뉴스가 안 나와서 저도 참 좋은 뉴스만 좀 가져와서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내 상장사 절반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실적 모멘텀 둔화. 그 다음에 타이틀 보니까 목표는 높게 잡으라며 또 당했다 뻥튀기 주가 전망, 뒷목 잡는 개미들. 예, 그 다음에 양치기 모건 스탠리 AI 슈퍼사이클 선언 한 달 만에 돌변 왜?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 들어간 이유예요. 왜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막 AI 그런 전력 데이터 센터 수요 모멘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보고서 하나에 지금 코스피에서 거의 외국인들 셀코리아를 며칠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서 받쳐주는 거는 또 개인이랑 기관인데 오늘도 잘 보시면은 지수는 올랐거든요. 지수는 올랐는데 삼성전자 빠지고 소부장단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 끌어올린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저기 3위, 4위 지금 엔솔하고 삼바 그 다음에 여기 둘이 다 끌어올린 거고요. 하이닉스도 사실 오늘 선방했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오늘 다 해줬다 이렇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만 봤을 땐 그렇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미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바이오가 다 점령했어요. 거의 점령한 수준이고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살아남았는데 저게 오늘 그래도 5%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게 연속적으로 2차전지 쪽이 이어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바이오 쪽에 너무 고점이고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바이오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경우에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워낙 안 좋으니까 물론 여기서 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3분기 실적 쇼크 나오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 여기서 지금 섣부르게 뭔가를 들어가기도 애매합니다. 외국인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있는 물량들 그냥 계속 파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 만한 시기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에서 좀 기둥이 되어주던 반도체 섹터가 무너져 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23년도 2차 전지들 빠지기 시작할 때랑 거의 흡사한 느낌이랄까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상 느낌상 체감상.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반도체를 그래도 나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확보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반도체는 그래 이만할래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볼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 3가지 있는데 그런 섹터 쪽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상황 체크해 볼 건데요. 일단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뭐 장중에 계속 등락을 거듭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2600 지켜주면서 마감했고요. 근데 사실 갈 길이 너무 멀어도 너무 멉니다. 지금 얼마나 더 올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지금 2600을 지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꺾여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강하게 뭔가 유입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요즘에 난리죠. 제약바이오 쪽들 뭐 살아나면서 거의 뭐 코스닥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8월, 9월 달 들어와서부터 물론 8월 달에도 그랬지만 근데 8월 달에 워낙 올렸다가 뺐다가 했기 때문에 9월 달 들어와서부터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이 심상치가 않게 계속 상승 나와줍니다. 이게 뭐 어디서 멈출지 예측조차도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뭐 필두로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다음에 막 지금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막 신약 모멘텀이 있고 FDA 승인 받을 예정이고 막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금리 인하하면서 이때다 해가지고 우르르 다 와서 지금 바이오를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좀 이제 섹터 얘기도 좀 더 해보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 섹터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쪽 너무 안 좋은 흐름이 나올 때 굳이 무리하게 보지 마시고 좀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좋거든요. 좋은데 지금 따라가기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매우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렉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다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딱 샀는데 사자마자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은 많이 눌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을 하셔서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뭐 많은 분들이 뭐 매매를 하실 때 언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주식 살 때 음봉 나왔을 때 사는 게 그냥 기본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빠질 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 지금 계속 빠지니까 계속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양봉 나오면서 가고 있고, 알테오젠이 계속 가고 있고, 유한양행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과연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저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 70만 원대부터 지금 거의 두세 달 가량 돼서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따지고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그런 시총사 천억 종목들처럼 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과연 나는 저걸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저렇게 섹터군들 말고요, 다른 쪽을 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준비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뭐 다른 게 뭐가 지금 힘이 센 게 있습니까? 당연히 바이오가 힘이 세죠. 근데 그 와중에서 좀 이슈와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를 좀 주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오늘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율주행입니다. 자, 오늘 자율주행은 사실 오늘 진짜 뭐 특정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국 규제 뉴스와 함께 오른 종목도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쪽 자율주행 쪽에 모멘텀이 많고 이슈들이랑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10월 달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랑 구글도 협력을 해가지고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는 이제 그런 차량 전장이라던가 이런 쪽,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자동차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현대차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자동차 만들 때 지금 뭐 차량 전장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기술들이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이러한 뭐 GM이랑도 MOU를 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구글이랑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지금 다음 넥스트 산업에 맞춰서 현대차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오늘 어차피 어디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율주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중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그 중국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 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동안 이 종목도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8월 5일 날 이후부터 지금 뭐 거의 조금씩 올라가더니 오늘 크게 시세를 한번 분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유심히 볼 때다. 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어요. 물론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겁나 많이 빠졌는데, 엄청 빠졌는데 도대체 이게 왜 매력이 있냐라고 하는 거냐. 그거는 지금 단기간에 조정이 세게 나온 거고, 이 종목은 아예 못 올라가고 계속 바닥에 있었어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슈어소프트테크인데 저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처음에 올랐죠. 오르고 나서 쭉 빠지고 나서 지금 보시면 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이슈 나오면서 지금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래량도 오랜만에 나와줬고 의미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많이 빠진 거 맞아요. 많이 빠졌는데 그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업사이드로 더 열어둘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당연히 저가 매수의 기회인 건 맞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밸류 대비도 굉장히 싼 가격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저렇게 바닥에서 완전히 바닥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은요, 저기서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라이콤입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사실 뭐 단골 손님이에요. 로보택시 얘기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단골 손님 같은 종목이라서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미지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중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여기서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평선 돌파를 전부 다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더라도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지금 위로 더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 지금 대응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딱 좋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평선 타고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만약에 여기서 밀려가지고 뭐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은 잡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 넥스트 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력은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나 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넥스칩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좀 줄여볼까요? 많이 빠졌죠. 지금 작년 9월 5일날 21,8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거의 이때 지금 23년도 때 가격까지 돌아왔다가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자 차트를 줄여보니까 22년도랑 23년도 지지받았던 자리, 그러니까 저점이죠. 이 자리가 지금 이번에도 지지를 받고 올라간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7,000원대 구간이 굉장히 이러한 종목들은 잘 받쳐주는 그런 자리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줄 아셨다면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랑은 좀 다르게 이 종목은 아직 정배열 형태로 반등하려면 좀 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아까랑 좀 다른 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넥스칩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종목이랑 좀 다른 게 아까 라이콤을 좀 볼까요? 라이콤 보시면은 여기 이평선 부분 잘 보시면 지금 이평선 위로 캔들이 다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 다 올라타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 넥스칩 같은 경우는 이게 보세요. 여기 위에 지금 121평선하고 61평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하향으로.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 더 안 빠지고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지금 올라와 줘야 돼요.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횡보를 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세게 튀어 올라와 주면 이평선들이 이제 장기 평선들이 옆으로 눕기 시작하면서 단기 평선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정배열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사실 오늘 삼성전기에서 그 세계 최초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뭐 오늘 장 초반부터 전고체 배터리들 섹터 군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시면 원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바로 상한가를 보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전에.
이 종목은 사실 원주는 왜 이렇게 부각받았냐? 삼성전기 쪽이랑 뭔가 이게 있어서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한가 직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이벤트성 뉴스들과 진짜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게 트리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가 이런 것들을 갑자기 뉴스를 발표를 하는데 물론 미리 막 사업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계 최초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에서는 되게 강하게 반응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원전 수출을 하는데 뭐 아니면 원전 말고도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초전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뭔가 했어요. 그러면 그게 세계 최초가 되는 거고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주가에서 시세를 정말 주려고 막 진짜 안절부절 나는 그런 소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농화성입니다. 여기도 뭐 단골 손님이죠. 거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그 다음에 레이크 머터리얼즈,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면은 바로 그냥 급등하는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움직였고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잘 보세요. 지금 장기 이평선이 지금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0일 이평선이 지금 살짝 위로 올라와주고 있고 120일 이평선 아직 누웠습니다만 60일 이평선 올라오면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배열로 만들면서 딱 위로 그냥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쪽 관심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농화성이라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쪽에서 강하게 시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이 다 누워있죠. 아직은 정배열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들 보시면요. 그 그림마다 다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이거를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평선 위로 다 올라탔으니까 이 종목은 사야 돼 매수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가정으로 보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음극재 관련해서 뭐 이미 포르쉐 쪽에 납품하고 있는 타이칸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전고체 배터리 쪽이랑도 엮여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 역시나 과거에도 한번 반등 세게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밸류업인데 저는 이 밸류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뭐 KRX 지수 공개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자체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도대체 이 지금 몇몇 안 되는 기업을 가지고 왜 그들만의 리그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수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봐야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기업들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가 내일 공개되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에 이제 밸류업 관련주에다가 2차전지 랠리 시작을 왜 집어넣냐면 이 밸류업 관련주 중에서 이 비금융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융 지주사들 뭐 보험 막 이런 쪽 말고요. 진짜로 금융 쪽이 아닌 비금융이 대표적으로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비금융권 중에 많이 올라왔던 게 LG전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비금융업종인데 지금 밸류업에 대해서 4분기에 공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 FN가이드인데 사실 FN가이드도 이거는 여기는 이제 코스닥에서 1위로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논외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영풍 쪽이랑 고려아연 쪽이랑 거기도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어가지고
막 상한가 갔다가 오늘 막 급락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FN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경영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인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진짜로 굉장히 뭐 많이 올라서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7월 달에 주가가 7,000원이었는데 거의 4배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지금 3연상 간 것 같은데 오늘 종가 만약에 윗골이 안 달렸으면 아마 오늘 3연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렇게 지금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밸류업 매수에까지 등에 업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 경영권 분쟁은 제가 봤을 때는 저 경영권 분쟁에서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뭔가 잘못되면은 저거는 그대로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외부 이슈로 인해서 단기 상승이 나온 거는 차익 매물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S트래픽인데요. 여기도 사실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요. 이게 밸류업 공시를 했다고 이게 주가 이렇게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마 여기가 SK 쪽에 피인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SK 네트워크스 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SK 쪽으로 피인수 되면서 뭐 이런 수혜를 보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밸류업 참여한다라는 공시를 띄운 기업인데 정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9월 달 한 달만 보더라도 거의 3,500원에서 6,000원을 갔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아니지만 7, 80% 정도 올랐다. 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항상 뭐 S트래픽이나 FN 가이드나 우리가 이런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럴 때 따라갑니다. 항상 보면요. 이럴 때 사갖고 강제적으로 장투를 해요. 왜? 아니 내가 사면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귀신같이 빠지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인데 이게 사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에 가 있는 종목분들 특히나 외부 이슈에 의해서 간 종목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밸류업 하면은 현대차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음봉 마감했는데 사실 저는 이 오늘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거 여기 지금 121평선이랑 61평선 뚫어버리면 이거 지금 전고점 만나러 갈 거거든요. 30만 원대 다시 붙이러 갈 거라서 여기 직전 고점 말고 여기 전고점 말하는 겁니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현대차가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이거가 아니고 난 다른 걸 본다 하시면은 오히려 뭐 자동차 부품 쪽이라던가 중소형단에서 보셔도 좋겠지만 저는 어쨌든 밸류업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기업이니만큼 이번에도 저는 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섹터입니다. 화장품입니다. 자,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에 9월 마지막 거래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9월 30일이긴 하지만 10월 달로 넘어가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보셔야 되고 특히나 10월 첫 주에는 또 징검다리 연휴가 또 많이 있어가지고요. 거래일도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VT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출발하다가 좀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이 4만 원대 마의 구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까지만 가면은 계속 밀리고 하는데 VT 같은 경우는 뭐 리들샷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지금 인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신고가 정신했습니다. 52 신고가 경신했는데 야 도대체 이 종목은 끝없이 간다. 예,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지금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화장품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만 가요. 근데 아예 그냥 못 가는 종목들은 주가 올리기 전 가격대까지 다 빠져가지고 뭐 저기 밑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가 조금 많이 눌렸었는데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눌림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돌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특징 탑픽 종목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탑픽 종목은 자,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오늘 사실 10% 이상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장마감
할 때 보니까 10만 3천 원대 부근에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1% 정도 오르면서 마감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없는데. 그럼 뭐예요? 주가 저기 밑으로 9만 원 밑으로 주차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눈여겨봐서 이거 사야 되나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지금 61이평선 부근만 돌파가 나오면 이 종목도 한번 크게 시세를 줄 것 같고요. 일단 저 61이평선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지금 상반기 가만히 보시면 CNC 인터내셔널이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는 롬앤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립밤인데요. 그게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롬앤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패밀리 SC 거기서 브랜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OD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 팔리면서 요거에 매출 좀 이바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지금 북미 쪽, 그러니까 이 CNC 인터내셔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DM 기업인데 색조 화장품 ODM이에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피부, 그 다음에 기초 화장 관련된 ODM은 뭐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그쪽이고, 근데 여기는 색조예요, 색조. 눈화장, 그 다음에 립스틱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조 쪽 ODM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이러한 지금 캐파 증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쪽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인종이 다양합니다.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미국처럼 그렇게 다양한 인종은 아니잖아요. 황인종 하나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색깔들이 팔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색조 화장품은요. 미국은 다 피부톤도 다 다르고 인종이 아예 달라갖고 얼굴 색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맞는 제품들을 라인업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게 기업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선크림 관련주들 해가지고 뭐 잉그루드랩이라던가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 빠졌죠.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살아있고 CNC 인터내셔널도 저는 아직 추세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 VT라던가 실리콘투를 보시면은 지금 다들 북미 쪽 수출 잘 나오는 기업들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색조 ODM 기업이 저는 이제 스킨케어를 넘어서서 메이크업 시장에까지도 만약에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K뷰티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호실적 기대와 더불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CNC 인터내셔널 한번 투자해 보셔서 수익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 저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